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6시 라이브는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벌써 3번째 방송이에요,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아주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양현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뭐 이번 주는 코로나가 너무 더 심해져가지고요. 맞아요. 아이고, 잘 지냈냐고 여쭤보기도 진짜 민망한 요즘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일주일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서 또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이렇게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콜라보로 준비한 3번째 방송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사증후군과 비만치료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유병률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빵빵빵빵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비만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교수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빠른 시간에 다시 복습을 좀 하시고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맨 마지막에는 실제 제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 이거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오늘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교수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그 작년도에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에서 나온 이 팩트시트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우선 여기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네, 이거 다시 한번 5가지니까. 네. 말씀드리면 네. 일단 허리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네. 여자분은 85cm 이상입니다. 이거는 편하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이고요. 배꼽 정도 재면 되는 거 맞죠? 네, 배꼽 주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또 이항기 혈압이 85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하는 경우, 중성지방은 중성지방이 150 이상 또는 고지질 혈증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인데요.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또는 고지질 혈증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공복혈당은 100 이상 또는 당뇨병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이런 5가지 케이스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경우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만 기준도 이렇게 좀 2018년도 대한비만학회에서 새로운 진료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 3단계 비만으로 좀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둘레, 즉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 동반 질환 위험도가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만에 더불어서 복부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이기 때문에 이 유병률 변화를 보시면 남녀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네. 특히 노년층 60세 이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녀에 따라서도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남녀 모두 이 노년층 70세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50대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대사증후군의 5가지 이 진단 기준에 대한 그 유병률 변화인데요. 보면은 고혈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고중성지방 혈증, 또 복부 비만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혈압이 높은 비율이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은 감소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주제 자체가 비만인데 특히 20대에서 40대 남자의 복부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나중에 50대, 60대, 70대 됐을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질병에 대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성에서는 뭐 50대 전까지는 굉장히 이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낮지만 보시면 20대, 40대까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앞으로의 이런 대사적 질환의 위험성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자체를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비만의 유병률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비만 또 복부 비만 유병률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30대의 이 비만의 유병률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가장 많은 40.5%.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 30대가. 네,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70대 또 이 20대에서 80세 이상 그리고 20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추세가 나중에 이제 2020년 넘어서 지속이 된다면 이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부 비만 유병률도 또 2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 다양한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심근경색이고 이 주황색이 허혈성 뇌졸중인데 이 비만도에 따라서 이런 질환의 위험도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허리둘레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제 논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상 체중이고 과체중인 이런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이 있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러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BMI가 정상에 속하시는 분들도 네, 이 복부 비만 자체가 다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복부 비만은 무조건 빼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을 짧게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파트 2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게 맞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질환의 발생의 위험에 있어서 이 선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게 결국은 이 복부 비만, 이 허리둘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부 비만만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전체적인 비만을 조절하다 보면 이 허리둘레도 감소되는 이 복부 비만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건 질환이고 또 중요한 점은 이 비만을 치료한다는 거는 이제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면 끝까지 완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천천히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왜 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또 관련된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고요. 치료가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체중 증가하지 않으면 치료가 종료가 되지만 다시 찌면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환자의 이야기 듣기, 즉 환자분들이 왜 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목표 설정부터 일단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이 3단계 비만, 그러니까 3단계 비만이 저희가 체질환 지수가 35 이상의 비만일 경우, 그리고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도 90cm 이상, 남자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환자와 소통을 통해서 목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용을 하시는데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마른 체형을 좀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좀 목표 설정을 환자분과 상의해서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표준 체중하고 미용 체중인데, 160cm가 56kg지만,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 몸무게가 50kg만 넘어가도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원하시는 몸무게를 보면, 이 47.4kg를 계산을 해보면, 체질량 지수로 18.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낮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저체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른 몸매를 원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다가 치료를 시작하시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체중 목표를 잡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그 폴스 오프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비만한 환자분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거나 네.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거나 또 뺀 이후의 상황을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뺐는데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이때는 굉장히 좀 실망하시고 다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실망을 하고 다시 찔 수 있다.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케이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74세 여성분이셔도 몸무게가 76.4kg, 키가 161cm니까 근데 앞서 56kg가 물론 그 정상적인 체중이지만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그렇게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맞추어서 좀 수치를 정하긴 하는데요. 환자분이 원하는 희망 체중은 저희 목표 체중보다는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비만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들과 이런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침 챙겨 먹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침 챙겨 먹기요? 네. 왜요? 사실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다 해서 아침을 굶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때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정말 제 많은 환자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많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 안 드시고 거의 저녁 먹고 한 6시 이후부터 안 드셔서 아침까지 굶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이 끝나고 한 3, 4개월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 진짜요?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아침을 안 먹고 이 저녁 먹은 이후에 이제 굶는다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침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식사 내 지방 섭취 감소, 또 간식 충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을 안 드시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나는 밥을 안 먹는데 대신에 내가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겠다. 이런 경우 간식을 많죠. 더 챙겨 먹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커피도 달달한 커피를 먹는 게 좀 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결국은 지방 섭취나 간식 충동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대신 반대로 아침을 드시면 아침에 별다른 걸 간식을 안 드셔도 점심 때까지 잘 버티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포만감 측면에서도 보면 아침에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이 밤에 많은 양을 먹는 분보다 더 많은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아침을 먹고 가시면 포만감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점심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또 점심 조절하면 또 저녁에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지거든요. 또 한 가지 칼로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아침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칼로리 측면에서는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아침을 안 드시면 나는 아침 안 먹으니까 저녁에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야식을 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다는 것을 루틴으로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네. 방법을 고민해 보자면 사실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죠.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네. 그래서 보통은 미리 저녁에 먹을 것을 좀 챙겨놓고 아침에 출근하신다든지 정 안 되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칼로리를 보시면서 내가 한 뭐 삶은 계란 2개 정도 가지고 가겠다. 거기다 우유를 드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제 아침을 잘 차려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뭔가 이렇게 구색을 갖춰놓고 차려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 정도라도 먹으면 좋다 하는 그런 것 좀 있을까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빵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 하얀색 식빵보다는 이제 잡곡빵이 좀 더 뭐 통밀빵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는데 근데 다만 이제 식빵 한 조각 칼로리가 1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뭐 칼로리 자체가 좀 높은 편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두세 개 정도는 괜찮지만 뭐 그 이상 드시게 되면 밥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실 수 있고요. 뭐 가장 좀 좋은 단백질로 섭취하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두부를 뭐 삶아서 드신다든지 두부, 네, 네네. 미리 이제 삶아 놓고 나서 아침에 드신다든지 뭐 가장 많이 또 한 가지 뭐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구마 요즘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고구마 삶아서 드신다든지 거기에 이제 우유 정도 드시면 포만감과 단백질 섭취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두부랑 고구마, 우유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좀 많은 분들 들어주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네, 드려보고 가도 될까요, 교수님? 네, 랭커님 들어주셨고요. 흐르는 강물님 기대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혜니님도 방송 너무 기다렸다고 자료가 풍부하다고 열심히 듣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 미네이치님이 이번 회사 검진에서 85cm 둘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74에 몸무게 78kg인데 더 심해지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마 대사증후군 기준에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천히 먹기인데요. 아, 천천히 먹기. 얼마 정도 식사하세요? 저 좀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후다다닥 먹는 편인데. 네, 맞습니다. 속도도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이제 그 소화된 그 물질이 이제 위를 거쳐서 네. 이제 소장으로 가는데 네. 이 소장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이 CCK라고 하는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 뒤이어서 렙틴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쉽지 않거나 너무 빨리 드시게 되면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장으로 가는 이런 음식물 이 비율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포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의 분비도 늦어지고 또 이런 소화가 돼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드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될 수 있고요. 포만감을 느끼지 그렇구나.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 이제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시면 대부분 빨리 드시는 게 비만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시간을 여쭤보고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상 좀 식사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똑같은 400칼로리 음식인데요. 네네. 이쪽은 이제 기름이 있는 거고 네. 이쪽은 이제 고기, 고기, 예, 이쪽은 이제 야채인데요. 야채. 네. 보시면은 어떤 게 가장 많이 좀 포만감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머, 채소가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인데 부피가 굉장히 채소가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저기 열량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결국 이 열량 밀도가 낮은 음식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열량 네. 밀도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한데 밀도가 높은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더 높은 음식을 드시면 찔 수 있는데 아, 네, 밀도가 낮은 낮은 음식 음식. 추천해 주세요. 뭐 네. 여기 보시면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브로콜리도 있고요, 뭐 토마토도 네네네네. 있고 당근도 있고 주로 야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네. 아,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그렇구나. 높고 예,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런 그 식이섬유 섭취가 뭐 장내 세균의 어떤 구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열량 밀도가 낮은 음식 드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은 그릇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아, 실제로 그 제 환자 중에 택시를 운전을 하시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네. 이상하게 이분의 식사일지를 보면 정말 밥 한 그릇밖에 안 드시거든요. 예, 근데
밥도 드시고 또 찌개 이 정도만 드시고 정말 다른 간식을 섭취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딱 봤더니 그래서 한번 드시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밥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한 공기가 한 공기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공기 크기가 좀 일정하게 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공기를 좀 작은 그릇으로 바꾸면 사실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밥 한 공기 드셔야 힘이 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작은 그릇이라도 한 공기이기 때문에 좀 한 그릇을 먹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좀 아껴서 먹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께 말씀드려서 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꿨더니 정말 많은 그 체중 감량 효과도 있었거든요. 오, 네. 진짜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젓가락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밥을 드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짜게 드실 때, 네, 국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밥을 이제 국에 말아서 드시다 보면 정말 이제 뭐 국의 건더기도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염분까지 섭취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도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숟가락을 안 쓰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젓가락만 놓고 작은 공기에 놓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알코올, 특히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가 소주 한 잔이 굉장히 작죠. 근데 네. 이게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거의 75칼로리. 아, 그렇게 높아요, 네. 술이?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소주의 도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도수에 따라 좀 칼로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75칼로리면 소주 한 병에 저희가 보통 7잔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곱하기 7을 하시면 거의 한 500칼로리 이상 나오는데 이게 보통 300칼로리가 밥 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밥 두 공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물 아니에요, 물? 이렇게 높았어요? 와, 진짜 계속 충격이네요. 네. 저희가 보통 소주 그러니까 반병 정도 드신다고 하시면 밥 한 공기를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술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술은 또 그런 자극적인 안주랑 같이 먹게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술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열심히 하자 해서 그 밥 같은 것도 주의하고 안주도 좀 주의하시는데 이런 그 억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에이, 오늘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다 먹자 해가지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술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면은 여기 칼로리가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맥주에 또 포도주, 양주, 이쪽에 소주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 같은 칼로리라고 보시면 양주도 굉장히 좀 작은 잔이고요. 네네네. 포도주는 좀 많고 맥주는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칼로리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한 잔은 그냥 칼로리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얼추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여기 네. 이제 좀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 생맥주가 네네. 한 190칼로리, 네. 맥주 500cc가 240칼로리, 네. 소주가 이게 아마 한 병이겠죠, 한 병. 거의 비슷한 용량으로 맞춘다고 봤을 때 사실 작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는 굉장히 네네네. 높습니다. 네. 포도주는 비슷한 칼로리인데 맥주보다는 좀 더 높고요. 네. 도수도 거의 한 2배 이상 더 높죠. 네네. 네, 청아도 소주랑 비교해보면 도수가 좀 낮지만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칼로리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막걸리는 이제 용량, 포도주랑 비교해보면 도수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칼로리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아우, 네. 그러네요. 지금 예희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매일 밤에 맥주 한 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맥주 나와 있죠? 네. 네. 물론 이제 맥주 캔 크기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사실 한 잔씩 드시면 거의 밥 한 공기씩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캔에. 계란 후라이도 보통 저희가 계란 자체 칼로리는 높지는 않은데, 후라이를 하면 보통 기름을 좀 그쵸. 하고 하죠. 맛있긴 하지만 칼로리가 거의 9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90칼로리. 네. 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밥 한 공기에다가 계란 후라이해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줄여도 체중을 빼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맥주 한 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또 하나의 식사를 또 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술은 드셔도 배가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또 포만감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하셔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나는 별 효과를 못 본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단팥빵이 보통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 1시간 걸어야지 이 정도 칼로리가 빠지거든요. 네, 네. 이런 거 보면 그냥 안 먹는다.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러시면 네. 단팥빵을 반만 드시고 한 30분 걸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운동하는 노력에 비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빨리 드시면서도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체중 빼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체중을 빼신다고 한다면은 좀 먹는 걸 우선 줄여보시고 그거에 곁들여서 운동을 하시면 더 뺄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운동은 일상이 돼야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제가 많이 학생들 또 강의 시간에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네. 운동을 하시는데 옆에 계단 이용 안 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맞아요. 사실은 일상에서 조금 불편하신 게 더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 좀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활동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고를 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좌식 생활, 저도 이제 앉아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배가 나오거나 인슐린 상승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좀 앉아있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걷기가 가장 쉽고 편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약간 근무하시거나 오랫동안 앉아 계실 때 한 의식적으로 그래도 한 몇 시간에 한 번 일어난다 약간 본인만의 그런 루틴 같은 것 좀 있으세요? 보통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네. 진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앉아서 보통 진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환자 진찰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어나서 한 번 더 환자분들 진찰을 그러시네요. 일어납니다. 네네.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일을 할 때에는 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연구에서는 보통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진짜요? 네네네. 적어도 1시간에는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에 드라마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시면 네. 30분 한 번씩 광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짧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한 번씩 일어나서 거실 한 바퀴 돈다든지 좀 앉아 있다가 좀 서 있다가 앉은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진짜 5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쉬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네.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장님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제 앉는 전체적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몇 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시면은 보통 이제 7시 정도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가 세수하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죠. 네. 짧게 좀 걷고 근데 이제 보통 이때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봤을 때 한 15분 정도 네. 드시고 우리가 이제 차를 타거나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서서 가면 상관이 없지만 앉아서 가면 45분 벌써 이제 출근 전에 1시간 정도를 앉아서 가고 보통 일을 할 때도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죠. 네. 또 점심도 한 30분 정도 앉아 앉아서 있고 먹고. 또 일할 때도 한 4시간 정도 앉아 있고 네. 퇴근할 때 또 앉아서 퇴근하실 수 있고 저녁 먹을 때 또 앉아서 먹고 또 이제 저녁 먹고 TV 보시면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네. 앉아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네. 지하철 탈 때 이동하실 때 서 있거나 또는
서서 일하시는 직업을 한다면 더 앉아있는 시간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최장으로 봤을 때는 15시간 정도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자는 것 빼고는 앉을 딱 수 있는. 제가 이렇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생활을 앉아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진행도 앉아서 하시죠. 그러니까 앉아서 하고 뭐 컴퓨터도 앉아서 하고 뭐 많이 맞습니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앉아서 활동하는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또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앉아서 보낼 수 있는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소홀하시죠. 네. 그래서 건강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진화를 앉으려고 진화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어머머머. 생각 많이 하시고요. 네네. 평균적으로 약 7.7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된다면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시간을 앉아서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또 건강상 좀 위험이 높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만, 당뇨, 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비유도 많이 하죠. 제가 굉장히 좀 재밌어서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사람이 마르고 어머. 텔레비전이 두꺼웠죠. 맞아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텔레비전은 굉장히 좀 TV는 좀 얇아졌는데 네. 배가 나오는 굉장히 좀 재밌지만 좀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는 거고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과연 이런 TV가 얇아지는 것과 배가 나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오, 교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우와. 특히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텔레비전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 이런 앉아있는 것, 특히 노인분들에서 앉아있는 시간과 비만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건강연령조사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5시간 전후로 나누어서 남녀를 우선 나눠서 봤습니다. 했더니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이 소득 수준 그리고 교육 수준과 나눠서 봤고요. 이 Q1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이 좀 낮은 군이고 이 교육에 있어서 Q1이라는 건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군이긴 한데 네. 보시면 남자분들 중에서 5시간 이상 또 소득 수준이 낮은 군에서는 특히 비만 유병률이 1.8배 또 복부 비만은 1.63배 정도 더 어머머.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이 낮은 군에서 5시간 이상 앉아있을 때 비만의 유병률이 1.24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즉, 네네. 이 말은 사실 이제 앉아있는 시간 자체만으로도 이 비만의 유병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실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교육이나 소득 수준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분들에게 대한 어떤 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또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늘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체중을 감량하고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체중이 다시 또 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관련이 있느냐를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네. 한번 혹시 체중을 빼셨던 분들 또는 다시 쪘던 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시면 도대체 도움이 왜 될 것 쪘을까? 같은데 네. 보면은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긴 기간 동안 감량하시는 분, 뭐 신체 활동이 증가, 뭐 열량 섭취량이 감소하고 지방 섭취, 간식 횟수,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침 식사, 또 제가 그 환자분들 실제로 많이 보면 정말 이 규칙적으로 식습관 하시는 분들은 잘 유지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감시. 그래서 실제 제 환자분 중에는 5, 6년 정도를 계속 이 식사일지 적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장기간의 치료와 지속적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이 되면 나는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잘 찌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좌식 생활 하시는 분, 네.
너무 엄격하게 식사 조절하시는 분 또는 사회적 인자,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뭐 제 환자 중에도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 좀 오래 뭐 지속을 못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도 사실 좋은 방법이지만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면 이것도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너무 엄격하게 뭐 나는 뭐 고구마, 뭐 커피 먹고 뭐 이 정도만 먹겠다라고 하시면 초반에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나중에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또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지속적 만남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치료자 장기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면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경우라고 네. 한다면요. 저하고 만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하다가 오기 2주 전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서 오십니다.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 그 본인의 체중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그룹 치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는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약물 치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뭐 비만 치료하시면은 이것부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 약물 치료의 기준은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되거나 또는 23 이상 즉 과체중이면서 다음과 같은 고혈압이나 이산화탄소 혈증 또는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시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 FDA 승인도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 콘트라브라고 하는 부프로피온 또는 날트레손의 복합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작년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올해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퓨시미아라고 펜타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주사제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네. 많이 열풍이 일었던 리라골루타이드라고 하는 삭센다 주사가 네. 있고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인 제니칼, 올리스타트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저는 병원에서는 한 이 네 가지 약제를 가지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비만 클리닉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많이 드신 분들은 거의 약을 한 뭐 10가지 정도까지 제가 드시는 분들 봤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도 이 약제만 가지고 치료자와 장기간 치료적 관계를 맺고 잘 치료를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비법을 많이 여쭤보시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만? 네. 네네네. 그래서 중추신경계 하나, 뭐 말초신경계 하나 이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약제를 너무 세게 쓴다든지 또 이랬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도 조합이어도 굉장히 충분히 잘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한번 네. 받아보고 가도 될까요? 네네. 네, 김정훈님 들어와 주셨고요. 또 고구마님, JR팡님, 주영진님, 이민희님, 루비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JR팡님이 저는 체중을 줄이니까 대변에 누런 기름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요즘에 소변에 좀 거품도 나시는데요. 네. 요거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글쎄 저런 누런기름, 그러니까 지방변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은 지방이 변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올리스타트라고 하는 제제를 드시면 사실 기름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외에 정상적인 변에서 기름이 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오줌에 거품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거품이 날 수는 있는데 이 거품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생긴다든지 혹은 거품이 잘 안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단백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정말 다른 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민희님 질문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소변에 기름 둥둥 물진 대변이 나오던데 이렇게 또 사실 그 뭐
기름기는 식사를 많이 드시고 소화가 안 되면 약간 또 좀 무름변을 보실 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소변에 기름이 뜨는 경우는 사실은 좀 없습니다. 아니면 소변에 다른 좀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그런 주변에 네. 그 묻었다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변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루비님 질문 받아볼게요. 큐시미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거 효과 어떤지 한 달 복용하면 빠지는지. 아, 이게 큐시미아는 사실 저도 많이 요즘에 처방을 하는데 네. 가장 이제 한 가지 바꾸셔야 되는 개념이 이제 한 달 복용하는 거. 네. 아. 사실은 저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한 달 복용만으로도 빠질 수는 있지만 이 비만의 개념 자체를 좀 길게 치료한다. 적어도 6개월 정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환자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복용하셨을 때 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효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참조하시면 좀 될 것 네, 같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영진님이 도파 제흡수 억제제 효과가 좋은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도파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아마 컨트라브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그 효과 자체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카센이라는 약이 원래 나왔다가 이제 퇴출이 좀 됐는데 네네. 그 약보다는 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드셨을 때 좀 미스거리는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또 오랫동안 복용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만 아니면 효과는 좋은데 아마 큐시미아도 그렇고 이 컨트라브로 하는 약도 그렇고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FDA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펜터민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많이 쓰였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네. 이 펜터민의 종류는 이제 3개월 정도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보다는 단기간 사용으로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로카세린이라는 게 나왔다가 이제 퇴출이 됐죠, 올해.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퇴출이 됐고, 올리스타트 같은 제제. 여기 보시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숫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 정도 더 빠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리스타트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1% 정도까지 최장 좀 빠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큐시미아라고 하는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같은 경우는 마일드 도즈라는 게 약 7.5를 썼을 때고요. 풀 네. 도즈는 15ml를 썼을 때인데 네. 최대로 봤을 때 약 9.8% 정도 빠진다. 오. 콘트라버 하는 거는 이제 도파민, 아까 말씀하신 부프로피온과 나트레슨 복합제인데 네. 5.4%. 네,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풀 도즈면은 이제 3.0ml 사용했을 텐데요. 7.4%. 그러니까 큐시미아의 한 마일드 도즈를 사용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빠지고요. 네. 큐시미아가 조금 더 풀도즈 썼을 때는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시미아가 효과가 좋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펜터민을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면증이라든지 또는 저린 느낌을 많이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이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제 자체가 이 임산부에서는 그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임신 여부를 꼭 확인하고 드셔야 되는 약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콘트레브랄 약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스거릴 수 있는 거.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심이 있긴 한데 네. 이 주사제의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여기 가지는 삭센다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네. 삭센다는 주사제의 장단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좀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5% 빼는 비율을 제가 파란색, 10% 이상 체중 감소한 비율을 이제 녹색으로 나타냈을 때 네. 5%, 10% 체중 감소를 가장 많이 한 균이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고 그 다음이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컨트레이브, 그 다음이 올리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펜터민 토피라메이트가 현재는 가장 체중 감소 효과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비만 케이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이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41세 남성분이고 이분은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식당 운영하시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이제 끝나면 이제 또 뭐 손님들이 주시는 술도 마시지만 본인도 이제 소주를 한 병 정도. 네.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칼로리가 기억나시죠? 네. 밥 2공기. 두 공기. 그렇죠. 또 흡연도 가끔씩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체중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코골이가 좀 생긴 특징이 있었고, 네. 이분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몸무게가 110kg 정도 나가셨는데 35.7이니까 비만 3단계에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분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 되는 시점에 보니까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보니까 거의 한 체중이 110에서 93.6 정도까지 좀 빠졌고요. 빠지셨어요. 네. 이분이 거의 체질량 지수가 35.7에서 30.3까지 좀 됐고요. 네. 허리둘레 자체도 112 정도에서 93까지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뺐을까요? 이분은 좀 약물 치료를 하셨나요? 네, 약물 치료를 좀 했고요. 네. 근데 이분은 보시면은 그 중간에 4월 달부터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체중이 좀 빠지고 몸이 좀 되니까 이제부터 근육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보시면 다시 좀 체중이 약간 좀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의 이제 인바디라고 해서 정밀 체성분 분석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덱사라면 가장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근육량은 그대로인데 지방량이 좀 많이 좀 빠졌고요. 네. 또 간 기능 수치도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것들을 오, 확인할 수 있고 네. HDL은 조금 오르고 중성 지방은 줄어드는. 어머. 그래서 결국 대사적인 위험인 허리둘레 감소, 또 좋은 콜레스테롤의 약간의 증가, 그리고 중성 지방 감소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체중만 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많이 좋아진 케이스고요. 또 제 환자들은 보통 내장 지방량 측정을 하는데요. 네. 보시면 처음에 이 내장 지방량이 282, 보통 100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이분이 거의 114까지 빠졌습니다. 네. 저 이상적이네요, 수치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볼록했던 배가 좀 납작해진, 그래서 네. 녹색의 면적이 많이 줄어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머머머. 결국은 이분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잘 빠진 케이스고요. 단순하게 체중만 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도 같이 좋아지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그 대사증후군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만,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고 또 역시 비만이라는 건 만성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네. 만성질환은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네. 식사, 운동, 또 약물 치료, 또 굉장히 심한 분들은 수술까지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는 결국은 생활습관 치료하는 과정이다. 결국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몸무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생활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지만 운동과 식사 운동, 식사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약물 치료를 하시더라도 이런 식사 운동 같이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정말 심하실 경우는 수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과 또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먹는 거 잘 챙겨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빼는 거, 덜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주영진 님이 도파민 요거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나요? 파킨슨 약으로 들어본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뭐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프로피온은 이제 파킨슨에 효과 있는 약은 아니고요. 네. 뭐 파킨슨에 걸리시면은 보통은 이 좀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뭐 잠깐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파킨슨 걸리시면 행동이 좀 느려지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또 이 식사 속도 소화되는 속도가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소화관 운동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이제 살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파킨슨 병 자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잘 받아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사증후군과 비만 치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진짜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 저희 비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비욘디 멘토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